반갑습니다. 저는 송성근 논술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20여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수능이 좀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애들이 수능에 목을 매는 아이들은 전체에 얼마 안 됩니다. 한 20%? 30%?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EBS의 수능 강의 완강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EBS의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반영 교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20%, 30%밖에 안 본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조금 지금 이제 예비 중일 올라가는 아이들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입시 역사를 우리가 잠깐 조금 한 3분 정도만 제가 간단히 좀 잡아드리면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입시제도 변화가 제법 크게 있었죠. 그 조국 사태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사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들 뽑은 비율이 한 80%까지 치고 올라갔었어요. 정시의 선발 비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정시가 수능인데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은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의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시 반영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죠. 수시를 명목상 선발 인원하고 실질 선발 인원이 다릅니다. 근데 명목상 선발 인원을 정시 비율을 40%까지 올려줬어요. 그럼 수시는 남은 비율이니까 몇 %일까요? 60%죠. 이게 이제 명목상 선발 비율인데 실질 선발 비율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럼 실질 선발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수시에서 다 인원을 못 채웠을 경우에 정시로 인원이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시로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60%,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40%. 이게 이제 뒤집혔고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중1 올라가면서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은 수능의 시대가 이제 왔다. 다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뒤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정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강큰 정권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수능의 변화가 또 예고돼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예고된 몇 가지 변화가 수능에 서술형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수능의 시대가 다시 왔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슨 차이이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 내신 관리하고 수능 관리는 공부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내신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 관리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잘 살았는가의 결과가 내신 성적으로 나오게 돼요. 왜냐? 내신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죠. 그럼 학교 선생님 설명 잘 들으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졸아요. 설명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럼 애들이 바르게 앉아있기, 밤에 일찍 자기, 밥 잘 먹기, 요게 내신 성적하고 다 관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관리는 생활 관리인데 수능은 또 그게 아닙니다. 수능은 진짜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어 논술 학원이니까 그럼 국어에서 핵심은 뭐겠느냐? 역시 독해력이죠. 어머님들 요즘 아이들 문해력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게 이상하게 문해력이라는 말에 많이 꽂혀들 계신데 문해력은 독해력보다 한 단계 낮은 이해력입니다. 문해력 말을 풀면 어떻게 돼요? 문장 이해력이에요. 왜 이게 문해력이 문제가 되느냐?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쳐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수능은 사실은 문해력 뭐 갖춰야지 수능을 잘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문해력은 기본이에요.
글 전체를 읽고 파악하는 거죠. 독해력입니다. 높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독서와 글쓰기가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건너뛰고요. 이 부분은 건너뛰고, 지금 혹시 이제 첫 아이인 부모님도 잠깐만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아이. 네. 첫 아이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이게 좀 다릅니다. 둘째 아이일 경우에 경험치가 있어가지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재미와 동기, 이걸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아이들을 끌고 가죠. 일일이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중학교에 우리 어머님들이 목표로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잔소리가 통하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 11월까지 딱 통합니다. 왜냐? 그때부터 사춘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이 목표로 잡아두셔야 될 게, 아이가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 스케줄 관리하고 학원 시간 관리하고 학원 과제 무지하게 많죠. 한 과목만 하더라도, 우리 국어 논술만 하더라도 과제가 막 5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돼요. 그럼 수학, 영어, 과학 다 합치면요, 과제가 기본이 30개가 넘어가요. 애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해요. 플래너 쓰면서 자기 스스로 관리하게 해야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4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이 4군데에 다 들어가요. 왼쪽의 세로축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축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공부의 동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4분면이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뛰어난 애들은 B에 다가 있습니다. 공부에서 재미도 느끼고 자기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제일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C에 가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A 아니면 D에 들어가 있어요. 볼게요. A는 공부가 재미는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초등학생 때 활기찬 아이들이 이런 유형의 아이들, 이 비율이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럼 여기 D로 와보시면 공부에서 특별히 재미는 못 느껴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 이게 재밌니 하면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하는 애들이에요. 자, 얘들은요, 사실은 터치가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극소수의 아이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느끼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얘들은 우리 얘기에서 빼죠. 얘들은 뭐 타고난 것 같아요. 얘들은 빼고요. 그럼 이제 얘들도 우리가 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C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거나 유튜브 중독이거나 SNS 중독입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약한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엔 거의 질병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봐도 돼요. 제법 많아요, 아이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A 아니면 D에 있는데 어느 아이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이유를 발견해서 B로 간다든지,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B로 가게 되는 케이스겠죠. 목표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짐작을 해보신다면, 네, A일까요? D일까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거예요. 그죠? 재미가 있으면 많이 하게 되겠지.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과연 학습 과정이 재미가 있었나요? 교과목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교과서만 열어봐도 재밌어요. 그쵸?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수법 자체가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 해요, 학교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럴까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도 재미없고요.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안 해요. 당연히 재미를 못 느껴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공부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부분 게임을 합니다. 유튜브에 빠져듭니다. 왜? 공부가 이제 더 이상 재미없거든요. 이거 맞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얘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를 재미를 못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어쨌든 얘들은 이유를 알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나와요. 성적을 받으면 혹은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계속 잘 나오죠. 성적에서 재미를 느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아이가 느끼는 공부의 재미와 중학교 이후에 아이가 느끼는 공부의 재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막 웃기고 학습 활동 자체가 재미있고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쪽에서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어떤 미션을 스스로 해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이걸 어머님들이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속이 타더라도 내버려 두셔야 돼요. 스스로 해내는 재미를 아이가 느껴야지만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야 수능,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설명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특히 첫 아이 두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애들은요, 이렇습니다. 학원에 숙제 안 해갔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집에 가서 이래요. 학원 숙제 안 해가서 혼났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재미가 없어. 이래요. 지가 열심히 안 했어요. 성적이 낮게 나와요. 그러면 엄마 아이들이 별로야. 이래요. 아이들이 다른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포커싱에 맞춰지려면 또 다른 재미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독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어 학원에 오는 아이들, 왜 우리 학원에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독특한 대답들이 많습니다. 한 20% 정도는 수학을 못해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요즘은 수학에 지문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길죠.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국어학원 가라고 했어요. 해서 온 케이스가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독해라는 것이 막연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의 독해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논리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편의 글을 이해하려면 그렇죠? 논리적인 사고가 돼야 돼요. 여러 정보들의 관계를 검토하는 능력. 어휘력은 기본입니다. 근데 어휘력이라는 게 단어 하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서 그 단어가 쓰일 때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력, 글의 주제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 있어요. 엄마에 대해 쓴 시예요. 우리 엄마는 지저분하다. 몸에서 매일 김치 냄새가 난다. 엄마는 맨날 추리닝, 무릎 툭 튀어나온 추리닝만 입고 있다. 엄마는 틈만 나면 잠만 잔다. 쇼핑도 맨날 싼 거 고르느라고 엄마는 매일같이 이것만 하고 있다. 엄마 몸에서는 생선 냄새, 김치 냄새, 쉰 음식 냄새가 가득 난다. 그렇게 지저분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 끝부분에 살짝 반전이 있죠.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감동을 해요. 이해력이 나쁘면 어때요? 엄마는 지저분하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나 작품을 이해하려면 글쓴이의 의도라든지 주제, 이걸 나름대로 깊이 있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야지만 유리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독서의 역량이 뭐냐? 기억력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독해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네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저는 딱 요거 얘기할 거예요. 독해력은 기억력입니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독해력이라는 말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기억력이다. 어머님들 우리 국어 문제들 다 기억하시죠? 긴 지문들 기억하시죠? 그 문제를 풀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이 시간과 정확성이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요. 자, 내가 정확하게 풀려면 시간이 모자라죠? 빨리 풀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요. 이걸 보정해 줄 수 있는 게 기억력이에요. 지문을 읽다가 기억을 잘하는 아이들은 선택지를 풀 때 지문의 정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읽고 풀어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문제를 풀다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독해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독해력은 기억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닙니다. 사실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우리가 네, 갑자기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기억력이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책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무작위의 단어들을 드립니다. 10개의 단어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지웁니다. 네, 원래는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가야 됩니다. 1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력이 급속도로 감퇴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테스트 하면 좋은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10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평균 점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개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맞추는 평균 점수 4개까지는 어머님들이 해내십니다. 네,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떠올려 볼까요? 제일 위에 자동차, 코끼리, 기차. 제가 평균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뭐 접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신기하게 기억의 마법을 한번 걸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그런데 설탕과 풍선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 코끼리가 그걸 맛있게 먹었단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가 잘 안 보여서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졌지 뭐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제일 위에 자동차, 코끼리, 기차, 설탕, 풍선, 접시 위에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무엇을 깼죠? 유리창을 깼는데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졌어. 신기하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술을 쓴 거냐면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마법을 딱 건 거예요.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감각적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감을 사용하여 읽어요. 실제로 이 스토리를 떠올릴 때 우리가 했던 일이, 우리의 뇌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자동차만한 코끼리라고 할 때 실제로 큰 코끼리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설탕과 풍선이 접시 위에 놓여 있어서 코끼리가 먹는다. 근데 풍선을 어떻게 먹지? 달긴 하겠다. 연필로 유리창을 깬다라는 단어를 혹은 이야기를 들을 때 손 다치면 어떡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의자가 탁 쓰러졌어. 회오리 바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텍스트를 읽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 읽기 좋은 아이들은 오감을 사용해서 읽어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책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다.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의 문제가 돼요. 설명문의 경우에도 특히 이게 이제 중요한데, 수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의 작동 원리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요. 굉장히 길고 정보가 많습니다. 독해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빔 프로젝터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보면서. 또 다른 케이스, 논설문의 경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조라고 하죠. 그 어조를 들어요, 아이들이. 남성 혹은 여성,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화가 난 사람이나 부드러운 사람의 목소리 등. 일부 아이들의 경우 익숙한 성우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들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난 무슨 목소리로 읽었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매우 뛰어난 독해력을 지닌 아이들이에요. 동화나 소설을 읽고 난 후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갖는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동화를 읽었는데 책 읽은 거로 기억을 안 하고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몰입감이 되게 좋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독해력이 매우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주도적 읽기라는 건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테니스를 배운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못하죠. 재미가 없죠. 네. 어떻게 하면 테니스에 재미를 붙여서 잘하게 될까요? 규칙적으로 레슨을 받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겠지만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테니스가 재미있게 되겠죠. 독서나 글쓰기는 뭐하고 똑같으냐? 특히 독서, 운동 배우기하고 똑같아요. 식사하기하고 아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이 왜 독서 습관이 제대로 안 들어있느냐? 규칙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운동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왜? 자세를 제대로 못 잡으면 더 이상 발전을 안 하죠. 우리 아이가 왜 독해력이 떨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에서 책을 읽어서 그래요. 독서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독서가 매우 어려운 활동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작은 평면 공간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구상 언어로, 그러니까 이미지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어려운 활동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들 가르쳐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너무 잘못 들어가지고 올라와요. 그거 잡는데 3개월 걸려요. 독서 습관 잡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독서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자세를 바로 해야지 운동을 잘할 수 있듯이 독서를 할 때 바른 자세로,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침대나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책이 탄성에 의해서 탁탁 덮이죠.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러 종이를 끼우고 그냥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흘리면서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흘리면서 읽는 거예요. 바르게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예비중일 올라오게 되면 요거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이 제대로 바르게 읽지 않으면 매주마다 독서 퀴즈가 있어요.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 절반을 못 넘기면, 50점을 못 넘기면 남아서 30분 동안 책을 읽고 가는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읽게 됩니다. 예, 노하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30분 정도의 페널티는 크게 아이들에게 뭐 손해가 가진 않습니다. 근데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읽게 돼요. 독서는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죠? 우리 학원의 독서 목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비문학 그 영역이 5개가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5개가 있어요. 우리 학원은 이걸 보통 이제 뭐 논술, 국어 논술 이런 학원들 가보시면 문학 위주로 많이 읽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수학 책도 읽히고 과학 책도 읽히고 경제 책도 읽히고 다양하게 읽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시간과 정확성이 이제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죠. 그럼 이걸 보정해 주는 게 하나가 기억력이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6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6년 남았습니다. 뭐까지? 수능 볼 때까지. 6년 뒤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우리 아이는 과학을 무지 싫어해서 책을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국어시험 비문학 지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중력에 의해서 막 공간이 왜곡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에너지는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케이스하고 또 다른 케이스, 평상시에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었고 중학교 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관한 책을 봤어요. 자, 그 아이가 지문을 봤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시간과 정확성이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는데 보정해 주는 게 배경 지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고 당연하다 싶죠. 예.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논술이 도와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문제집 보면서 외우듯이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예. 대화형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교재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돌려서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교재가 매우 화려합니다. 네. 잡지처럼 되어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배경 지식을 딱딱한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교재가 아이들 공부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재 안에 문학을 배울 때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을 배우는데 과학 주제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배경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우리 글쓰기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글쓰기를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글쓰기를 배워야 되나 이러면 물론 이제 평생 동안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죠. 직장 생활할 때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하지 않고요. 명확해요. 글쓰기가 수능을 돕기 때문이에요. 한 편의 긴 글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직접 손으로 글을 써본 아이들은 글의 구조를 파악을 아주 쉽게 해냅니다. 왜? 내가 써봤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문해력이 떨어진다? 글쓰기를 하면 문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문장 이해력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면서 개념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문장 이해력이 좋아져요. 이건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뭐가 안 되는 거냐 하면 끊어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은 어절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쌓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사회적 불만 쌓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읽어요.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 문장을 두 개로 탁 끊어서 읽어요.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쌓인다. 그럼 앞에는 사회적 불평등, 이게 핵심어죠? 뒤에는 불만이 핵심어죠? 그럼 의미를 두 가지로 딱 갈라낼 수 있어요. 글쓰기를 해야지만 이게 돼요. 자기가 직접 글을 써보면 문장을 구성할 때 단어 하나하나로 쓰지 않게 돼요. 묶음,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는 아닌데 개념 뭉치라고 해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 자체가 하나의 뭉치예요.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의 불만, 이것도 하나의 개념 뭉치예요. 이거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자기가 그걸 활용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문해력이 느는 거예요. 확 읽는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써야 돼요. 손으로. 타이핑해도 안 됩니다. 손으로 직접 써야만 해요. 그게 독해력을 도와주는 거고요. 문단 쓰기 예문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연습했죠, 아이들. 중심 문장하고 뒷받침 문장. 이거 다 기억들 하시죠? 요거를 국어에서 책으로 이렇게 볼 때하고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볼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글을 쓰는데 길지 않습니다. 보통 학원들이 많은 글쓰기 과제를 내주는데 분량이 짧아요. 한 주는 500자 글쓰기예요. 500자면 A4 용지로 치면은 한 5분의 1 정도, 아니 그거보다 더 작아요. 5개 문장밖에 안 돼요. 500자면. 한 주는 800자 글쓰기. 이게 독서 감상문입니다. 우리 학원의 독서 프로그램하고 글쓰기 과제는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오라,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안 해요. 책 한 권을 반반 쪼개가지고 수업을 해요. 한 주는 전반부, 또 한 주는 후반부. 그래서 앞에서 좀 부실하게 읽었던 아이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의 독서 목록 자체가요, 굉장히 수준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적 유전자를 중학교 1학년 보고 읽으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어른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중학생 보고 읽으라고 해요? 그런 책들을.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글쓰기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이 글쓰기 얘기 나오면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글쓰기 배우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악기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노래 배우는 거하고. 집에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노래 연습하면 노래 실력이 느나요? 안 늘어요. 내가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느는 거예요. 글은 딴 사람에게 보여줘야 글쓰기가 늘어요. 자, 내가 또 노래했어요. 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이래요. 박수 안 치고, 좋은데, 거기 끝부분에 살짝, 삐뚤어졌어요. 음정이. 조금 낮아요. 플랫. 자꾸 지적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래하기 싫어져요.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들어야 돼요. 칭찬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아이들 글을 보면 참 속상하죠. 이 자식이 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호응도 다 틀렸고 지적하고 싶죠. 그러면 애들 평생 동안 글 못 쓰게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든지 그냥 반성의 시간으로 돌려버리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글을 보면 무조건 칭찬만 해주셔야 돼요. 저를 믿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절로 고쳐져요. 언제? 지가 자주 쓰면 고쳐지죠, 당연히. 그럼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쓰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못 쓴 글도 구체적으로 항목을 찾아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쓰고 싶어서 쓰겠죠? 그러면 맞춤법 띄어쓰기 저절로 고쳐져요.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첨삭을 매주마다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이거 다 작전인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첨사학의 거의 모든 내용이 칭찬으로 돼 있어요. 왜일까요? 그래야 아이가 다음번 글쓰기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핵심 목표는 그거예요. 쓰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첨삭 노트를 받으면 아이들이 얼른 편지 보듯이 이렇게 막 펼쳐서 막 찾아봐요. 어떻게 돼 있나? 막 웃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글을 쓸 텐데 어머님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을 좀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글쓰기 얘기는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건 아까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요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수능이 예전하고 체제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수능 국어 한 과목 안에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45개 문항은 변동이 없는데 문학, 비문학, 요즘 비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독서 영역이라고 해요. 문학,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개가 있어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건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문학 17개, 그 다음에 독서 영역 17개 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1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조금 이제 수준이 낮다 할까?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고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워요. 쉽게 말해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상위권 대학들은 언어와 매체를 반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 힘들어해요. 애들이 내신 시험에도 들어가 있는데 손으로 글을 쓰면 문법 연습하는데 아주 좋아요. 왜? 자기가 쓰면서 맞춤법 띄어쓰기 헷갈렸죠. 그게 문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면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문법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저거 되게 헷갈렸는데 글 쓸 때 금방 이해해요. 근데 손으로 글을 안 썼던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타이핑 글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건 글쓰기가 아니에요. 연습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손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전체 수업 흐름인데요. 요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교재가 좀 모자랍니다. 좀 더 갖다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탐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회수용입니다. 어머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좀 보시면요. 제가 꼭 영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학원의 프로그램이 자신 있게 보여드릴 만큼 워낙 좋아서요. 이게 교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상관은 없습니다. 교재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네.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또 다른 교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재 앞에 펼쳐보시면 포토멘터리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생각을 열어주는 코너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독 찢는 늙은이를 배우는 건데요. 이게 어머님들 교재가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안에 보시면 어벤져스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갑론을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게 논설문을 배우는 코너예요. 토론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기억력을 키워주는 코너예요. 블라인드 테스트. 그다음에 여러 보시면 이제 필독서 북멘토라고 해서 책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또 가시면 수능을 품은 독서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배우는 코너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시면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일종의 설명문,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글쓰기 과제 이렇게 해서 한 차시가 마무리되는 방식이에요. 교재문이 딱 보셔도 되게 매력적이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개발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우리 학원이 독보적으로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교재입니다.
한번 구경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등 1학년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예. 이걸 지금 제가 다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 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그다음에 가정 내 독서 지도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한 3분만 짧게 하면서 논술 파트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는 읽지 말자. 어디라고요?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 이런 데서는 읽지 않습니다.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는데 집에 혹시 독서대가 다 있나요? 독서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대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못 넘어가게 클립 찍게 돼 있죠. 이거 꼭 해야 돼요. 왜냐? 책을 빨리 읽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읽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빨리 읽는 아이가 더 좋을까요? 천천히 읽는 아이가 더 좋을까요? 천천히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스피드를 낼 때가 아닙니다. 중학교에서 반드시 연습하고 고등학교로 가야 될 게 바르게 읽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읽기를 시킬 수 있느냐? 밑줄 긋기를 시켜야 돼요. 읽은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들에 마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논술 시간에 요거 연습을 많이 시켜요. 밑줄 긋기는 매우 중요한 수능을 위한 독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밑줄 긋기 하는데 망설임이 있어요. 그리고 시키면 짜증내요.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밑줄 긋기를 시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재미있어 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 독해력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밑줄 긋기를 자꾸 시키면 실제로 독해력이 늘어나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좀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연습시킬 때 제일 처음에 밑줄 긋기부터 연습시켜요. 밑줄 긋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책 읽고 나서 확인 질문 같은 거 하시죠? 재밌었어? 무슨 내용이었어? 이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소통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닐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독서 퀴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책은 읽고 나서 그냥 읽었다 이러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피드백을 해봐야 책의 내용도 가질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당장에 코앞에 보이는 내신만 쫓아가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논술 수업은 결국은 독서와 글쓰기인데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수능입니다. 100% 수능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사실 이름은 이게 논술이지만 논술의 탈을 쓴 비문학입니다. 수능의 비문학을 논술의 형태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우리 중등부 원장님, 임효희 원장님 나오셔서 국어 프로그램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